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수용했습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6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중수청이 설치되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검은 중재안이 검수완박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과 전국고검장은 집단 사의를 표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을 꺾고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강원지사 후보로 이광재 의원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가 철거됐습니다. 다음 주 주말부터는 요양병원에서 대면 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건물 정화조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수십 개가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은 수차례 의심 신고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난민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접경지 몰도바의 팔랑카 현장 연결합니다. 커지는 민간인 피해에 늘어나는 피난 행렬 취재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임기 마지막 친서를 교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퇴임 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한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국회의장의 중재로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모두 수용하면서 의회 민주주의 파괴 논란으로 치달았던 검수완박 사태가 큰 변곡점을 맞은 겁니다. 중재안은 이런 겁니다.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6대 범죄 가운데 선거, 공직자 등 4대 범죄 수사권을 4개월 뒤에 먼저 박탈하고 부패와 경제범죄는 내년 말쯤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나중에 넘기겠다는 내용으로 요약하자면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박탈이 핵심 내용입니다. 여야가 힘싸움 직전에서 합의라는 모처럼의 성과를 이뤄낸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뉴스9은 이런 궁금증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야의 극적인 합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박성재 기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긴급 성명을 통해 검수완박 중재안을 발표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로 국회가 전념해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중재안의 핵심은 6대 범죄 가운데 선거와 공직자 등 4대 범죄 수사권은 넉 달 뒤 폐지, 나머지 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는 내년 말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뒤 넘기겠다는 겁니다. 여야는 각각 30분 간격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양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의장과 만나 이달 28일이나 29일 중재안이 담긴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기본 골격을 지킨 데 의의를 뒀고 저희로서는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이 이번에 또 수용되고 국민의힘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권 유지 요구를 관철했습니다.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을 했다. 여야가 극적으로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정권 교체 이후 극단적인 의회 정치 마비 사태는 막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본회의 전까지 법 조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이 중재안으로 일단 파국은 막았습니다만 결론은 검수완박의 시점을 미룬 것뿐입니다. 결국 시기의 문제일 뿐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과 새로 만드는 수사기관으로 모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번 중재안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당장 어떻게 달라지는지 백연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권한은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신설되는 중수청, 즉 한국형 FBI에 분산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현재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종류는 6가지. 이 가운데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수사는 경찰에 넘어가게 됩니다. 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은 당분간 검찰이 유지합니다. 하지만 중재안은
이 두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도 한시적으로 제한했고 검찰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따로 둬야 합니다. 향후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가 준비를 마치고 출범하면 이마저 모두 넘겨줘야 합니다. 중재안은 당장 검찰의 직접 수사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현재 5개인 반부패 강력부를 3개로 줄이고 남은 강력부 검사 수도 제한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치고 보낸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송치된 범죄와 결이 다른 별건 수사는 금지됩니다. 중재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70년 넘게 유지된 검찰 수사권은 다른 기관으로 분산되고 검찰청은 사실상 기소청으로 남게 전망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여야 합의한 대로라면 검찰은 앞으로 1년 반 정도 대형 부패 사건과 경제범죄 수사에 한해서 수사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대 범죄 수사는 법안 발효 넉 달이 지나면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장동 의혹,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수사, 원전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한송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현 정부의 적폐로 지목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사건. 월성 원전 사건 원칙대로 처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수사팀은 지난해 백운규 전 산업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구체적 지시 여부에 대한 수사는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대로 검찰청법이 개정되면 넉 달 뒤면 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중앙지검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된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습니다. 검찰 수사 초기 단계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8월 말까지 남은 4개월 사이 마무리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 최대 쟁점이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의혹의 경우 경제범죄로 1년 6개월 동안은 검찰이 수사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 이재명 전 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부패 범죄 혐의로 분류하면 검찰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재안 자체가 한시적 허용일 뿐 결국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점에서 검찰과 혐의자 사이에서 시간 싸움이 벌어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여야가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합의하자 김호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 모두가 오늘 사표를 냈습니다. 비상한 시국이긴 합니다만 검찰 지휘부의 총사퇴는 사상 초유의 일이고 앞으로 검사장급과 평검사들의 줄사퇴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주원진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뭐라고 하면서 사표를 냈습니까? 네, 김호수 검찰총장은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하자 오늘 오후 2시쯤 이곳 청사를 떠났습니다. 김 총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는 짧은 입장만 내놨습니다. 저희가 귀가한 김 총장을 집 앞에서 잠깐 만났는데요. 관련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지라도 한마디 여쭐 수 있을까요? 총장님 따로 입장 내실 거는 없을까요? 오늘 박성진 대검 차장과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 전원도 동반 사퇴했습니다. 향후 집단 사퇴는 검사장급 간부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대검은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헌법 소원 등을 통해서라도 법안 시행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평검사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평검사들은 정치권이 뇌물이나 부정부패 수사를 가지고 중재를 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검찰 수뇌부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습니다. 대검은 오늘 외부 전문가를 불러 관련 공청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대구지검 차호동 검사는 중재안 합의 처리는 전형적인 여야 야합의 산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도 성토굴이 꼬리를 물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박재훈 검사는 김 총장과 고검장들을 보고 분노를 느꼈다면서 무책임하게 사직하고 나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중재안이 시행되면 선거범죄나 권력형 비리 수사에 공백이 생겨 여야 모두가 여기 올라탄 것이라고 정치권을 꼬집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여당 지도부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자 그동안 검수완박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위장 탈당으로 이번 정국의 물꼬를 털어놨던 민영배 의원은 박병석 의장을 향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비난했고, 강성 지지자들은 역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박 의장 탄핵도 주장했습니다. 장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온 직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일부 의원들이 검수완박 당론을 끝까지 밀어붙이자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려되는 점이라거나 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 다양하게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철험의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컸습니다. 법사위 소위에서 신중한 논의를 당부한 법원행정처 차장을 쏘아붙였던 김용민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차장님 보시길 때는 되게 무모하고 우스워 보이는 건 아니시죠? 박병석 의장을 향해 자문그룹이 입법권 행사한 것이라며 헌법 파괴적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위장 탈당까지 감행했던 민영배 의원도 입법권을 의장이 전유한 의회 민주주의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도 검찰개혁 물 건너갔다, 박병석은 역적, 탄핵하자 등의 성토글로 도배가 됐습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수를 두려고 한 데 대해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일단 파국은 막았습니다. 민주당으로선 시간 문제일 뿐 검수완박 목표를 달성한 셈이고, 국민의힘은 한숨 돌릴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누가 이긴 건지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여도 야도 지지층으로부터 만만치 않은 비판을 받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가는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서주민 반장에게 극적인 합의 배경 뒷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야 입장차가 워낙 커서 서 반장 역시도 이런 합의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은 못했잖아요. 예, 뭐 사실 저도 이 정면 충돌이 좀 아무래도 불가피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 그런데 오늘 이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더 이상의 카드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법안 통과에 키를 진 박 의장의 말은 여야 모두에게 거부할 수 없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자, 어쨌든 모처럼 박병석 의장의 역할을 했군요. 네.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어느 쪽이 좀 더 이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뭐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기존 6개에서 이 2개로 줄였다는 게 가장 큰 수확입니다. 검찰 권한의 핵심인 특수부의 규모도 줄이기로 했고요. 이 반면에 국민의힘은 당초 민주당 안에는 없었던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이 현행대로 할 수 있도록 되살렸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보완 수사권이라고 하는 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까? 예, 직접 수사한다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예. 막후 협상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범위를 6개에서 이 3개로 줄일 거냐 아니면 2개로 줄일 거냐를 놓고 기싸움이 치열했는데 예. 국민의힘이 2개로 양보하는 대신에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를 남겨두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체 형사 사건의 99% 넘게 이미 경찰이 하고 있고 이 0.7%가 6대 범죄인데 이 중에서 부패와 경제 범죄가 0.6%니까 실제 수사권이 줄어드는 건 이 총량이 0.1%라고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월성원전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수사 또 대장동 수사의 마무리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거대 여당의 독주에 맞서서 내실 있는 협상을 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어쨌든 여야가 합의를 본 건 모처럼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만 이게 제대로 가는 방향인지 이게 궁금하다는 국민들이 사실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검찰 직접 수사 대상에서 공직자 범죄와 이 선거 범죄를 뺀 부분이 사실 가장 논란입니다. 예. 이 법조계에서는 정치인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골라서 배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타협이 아니라 야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또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맡겠다면서 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라고 한 내용도 논란입니다. 자, 이른바 그동안 검찰의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에 대해서는 여야도 물론이고 국민들로부터도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거 없애는 게 왜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디안 기우제처럼 이 죄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수사에서 본건과 이 별건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오히려 모호한 기준 때문에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이 수사를 통한 진실 발견에 장애 사유가 생겼다면서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힘없고 백없는 국민들이 입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글쎄요. 어떻게 운영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별건 수사 못하게 한 건 잘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28일이나 29일에 이 법안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은 가능한 일입니까? 네, 뭐 합의를 하긴 했지만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중재안을 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시점을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른 때라고 정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주관적이죠. 또 중수청의 출범 시점 역시 6년 1개월 이내로 합의를 1년 했지만 6개월이요? 1년 6개월 이내로 합의를 했지만 이 정치적 합의일 뿐 이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검찰 수사권의 폐지 시점을 어떻게든 법률로 못 박으려고 할 것이고 이 반면에 국민의힘은 특정 시점을 이렇게 명시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사권 이양이 더 중요하다라면서 맞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어쨌든 다음 주에 처리하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에 이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습니다. 2022년 4월 마지막 주에 대한민국 검찰의 운명이 달려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맞습니다. 예, 서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방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대진표가 속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최대 승부처인 경기지사 경선에서 초선의 김원혜 의원이 대선 주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을 꺾고 후보가 됐습니다. 인천과 울산시장, 경남지사 후보도 결정됐는데 황선영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지사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현역 의원 출마 감점을 받고도 대선 주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을 상대로 경선에서 8%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김 의원은 성남의 지역구를 둔 초선 의원으로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저격수로 이름을 알렸고 윤석열 캠프 공보단장과 당선인 대변인으로 활약했습니다. 서울시와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후보로서 유일무이한 경쟁력으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좁아진 유승민 전 의원은 여기가 멈출 곳이라며 나라를 위하는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했는데 정계 은퇴를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른바 윤심 논란을 겨냥해 공정도 상식도 아닌 경선, 윤석열 당선자와의 대결에서 졌다며 앙금을 드러냈습니다. 인천시장 경선에선 유정복 전 시장이 안상수 이학재 전 의원과 3파전에서 과반을 득표했습니다. 경남지사 경선에선 박완수 의원, 울산시장 경선에선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 각각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홍준표, 김재원, 유영하 세 후보가 경쟁 중인 대구시장을 비롯해 강원과 제주지사 후보를 결정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민주당도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부터 첫 경선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전략공천 논란을 빚었던 서울에선 컷오프됐다 살아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에 더해 김진애 전 의원까지 3명이 경선을 치르기로 확정했습니다. 여당의 경선 상황은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서울시장 경선의 송영길, 박주민, 김진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대선 패배와 실패한 임대차 3법 책임자로 각각 컷오프됐던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이 최종 구제됐고 낙검수 출신의 정봉주 전 의원은 탈락했습니다. 일단은 3파전이지만 민주당은 추가로 박영선 전 장관에게 경선 참여를 요청하고 오늘까지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수락을 하면 그분 포함 4인이 되는 거고요.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다만 경선에서 패할 경우 입게될 정치적 타격을 감안하면 박 전 장관이 참가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당내에선 오락가락하는 공천 방침을 두고 책임 정치가 좌초됐다. 아무 반성도 쇄신 노력도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서 민주당 첫 경선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간 결선 투표가 치러지는데 이 경우 김동연 후보와 민주당 출신 3인 중 1명의 대결 구도가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강원도지사 후보로 원조 친노 이광재 의원의 전략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승인한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의혹 어제에 이어 전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원 당시 지사는 사업비 3,700억 원대에 이르는 대형 개발 사업을 논의하는 내부 회의에서
투기 세력을 경계하며 사업 추진을 비공개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사흘 뒤부터 전현직 제주 공무원들이 개발 예정지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현재 땅값은 그때보다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원희룡 후보자는 제주지사 시절인 2017년 7월 도청 공무원들과 도시공원 개발 사업 내부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주민 반발과 땅값 상승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을 모두 비공개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원 후보자가 비공개 검토를 지시한 지 사흘 만에 거래가 뜸했던 이곳 중부공원 땅을 사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3,200여 평 규모의 필지를 전형적인 투기 방식인 지분 쪼개기로 매입했는데 매입자 중 2명은 전현직 도청 공무원과 가족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제주도는 중부공원을 개발지역으로 확정했고 현재 민간 개발사가 사업비 3,700억 원을 들여 아파트 700여 가구와 공원을 조성 중입니다. 2017년 평당 5만 7천 원이던 공시지가는 현재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민주당은 원 후보자가 공무원들의 투기를 막지 못하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민간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게 국토교통부를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과 원 후보자 측은 투기 여부는 수사기관이 확인할 사안이라면서도 중부공원 개발 사업은 적법하게 추진됐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서울광장 임시검사소가 철거됐습니다. 이제 다시 광장이 본연의 모습으로 시민에게 돌아오게 돼서 일상 회복을 실감케 했는데요. 다음 주 주말부터는 요양병원에서 가족과 포옹하고 손을 잡는 접촉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3주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어서 면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영 기자입니다. 하얀 천막을 걷어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2020년 12월 처음 설치됐다가 지난해 2월 철거된 뒤 대유행과 함께 7월에 재등장한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문을 닫게 된 겁니다. 하루 최대 3,000건에 달하던 검사 건수가 최근 신속항원 검사를 중단한 뒤 100건으로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운영을 중단했거나 중단 예정인 검사소는 전국 31곳에 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의 취식 금지도 사라집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상 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영화관과 실내체육시설, 대중교통 등에서의 식음료 섭취가 가능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선 3m 이상 간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시식 코너 운영도 가능합니다. 다만 버스 취식은 안전상의 이유로 취식이 계속 금지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도 허용됩니다. 오는 30일부터 3주간 입소자 1명당 접종을 완료한 면회객 4명까지로 제한됩니다. 또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라서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그 욕구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도 2급으로 내려가는데 정부는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 4주 이행기를 거친 뒤 다시 한번 상황을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인기 관광지 숙박업소는 이미 다음 달 주말 예약이 다 찼다고 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대형 숙박업체도 기대감으로 들뜬 분위기입니다. 수학여행이나 워크숍 같은 단체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경주의 한 한옥 숙박업소입니다. 바로 옆에선 또 다른 한옥이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캠핑 시설도 눈에 띕니다. 경주 관광단지 일대에는 이번 주 들면서 가족과 기업체를 중심으로 단체 예약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업소는 다음 달 주말 예약이 이미 꽉 찼고 전화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60명대 문의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거의 두세 배 이상은 지금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학여행단이 묶는 대형 숙박업체도 들뜬 분위기입니다. 여기저기서 오는 예약 문의 전화가 반갑기만 합니다. 학교 문의도 전화 오고 그리고 일반 테마 학생도 전화가 오고 있어요. 다음 달에는 우리 수학여행이 옵니다. 대학생 MT 명소인 경기도 가평 대성리 마을 주민들도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이 끝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계속 손님이 없어도 유지를 해야 되는 거라 그동안 이제 많이 힘들었죠. 저희들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코로나19 여파로 오랜 시간 고통을 견뎌낸 끝에 일상을 회복하면서 전국의 관광업계 종사자들도 미소를 되찾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서울 도심 건물 정화조에서 수상한 주사기 수십 개가 발견됐습니다. 입주민들은 앞서 수차례 마약 투약 의심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조사를 미룬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뒤늦게 본격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박한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 7층. 정화조 분유에서 주사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건물엔 입주한 병원도 없는데 발견된 수상한 주사기 수십 개. 건물 주민과 관리인들은 수년 동안 건물 지하에서 마약 투약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여러 번 신고했습니다. 혀가 하얗게 마르고 핀대가 아예 하나도 없었어요. 땀을 엄청 흘리더라고요. 대화도 안 통하고.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경찰 조사는 없었다고 입주자들은 주장했습니다. 신고를 여러 번 하니까 현장이 없는 건 안 된다고 다 거절하더라고. 그런데 건물에서 수년간 투약했던 남성이 최근 자수를 했고 이후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사기가 발견된 건물입니다. 경찰은 남녀 수명이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화장실에 버린 것 같다는 건물 관리인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보로 인해서 다 조사했고 그 토대로 좀 수사 중이에요. 경찰은 마약 투약 정황이 확인된 여성 등 2명을 입건하고 주사기를 수거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제주에서 푸들이 산채로 묻혔다가 구조되는 일이 있었죠. 피의자 2명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놀랍게도 구조된 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왜 반려견에 이런 일을 벌인 건지는 신유만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자갈밭에 푸들 한 마리가 코만 내놓은 채 묻혀 있습니다. 구조된 푸들은 오래 굶은 듯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난 19일 구조된 푸들 베리를 산채로 묻은 일당 2명이 어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생매장된 푸들의 견주였습니다. 언론에 이제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사실 나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푸들이 발견된 장소 인근에 사는 견주 A씨는 푸들이 구조된 뒤 받은 경찰 조사에서 반려견을 잃어버려 찾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 자수한 뒤 푸들이 지병이 많았고 시름시름 앓아 땅에 묻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된 푸들은 현재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피부병 등을 치료하며 회복 중에 있습니다. 불안 증세를 보이거나 경계하는 건 좀 줄어든 상태고요. 어쨌든 지금 식욕도 좋고 변도 잘 보는 상태라. 경찰은 A씨 등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낸 과태료 액수가 3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쩌다 과태료를 물게 됐나 속속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자체도 제대로 몰라서 임대 사업자에게 답을 잘못해줬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년 전 다세대 빌라를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A씨. 얼마 전 임대차 계약 2건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1,000만 원을 통보받았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가 워낙 많이 바뀌는 와중에 사업자가 자동 말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구청도 자동 말소됐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서 A씨는 병까지 날 지경이 됐습니다. 한국까지 해줘놓고 이제 와서 임대사업 유지 중이다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죠. 그때 미신고권 2건 때문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받게 생겼으니까요. 취재진이 국회 이종배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지난해 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건수는 4년 전보다 20배, 과태료 부과액은 무려 30배로 급증했습니다. 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항목은 21개, 임대료를 올리지 않아 계약서를 쓰지 않는 이른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을 부과받습니다. 임대사업자뿐만이 아닙니다. 실거래 신고를 한 달 내에 하지 않아도 중개업자들이 인터넷 포털에서 거래된 매물을 방치해도 과태료입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 정부 들어서
과도한 과태료 부과로 피해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만큼 충분한 계도나 처벌 완화가 제도 정착을 위한 과태료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요즘 어딜 가든 가격 보고 놀라는 경우 많으실 텐데요. 밀가루값 급등으로 가볍게 즐기던 과자와 아이스크림도 크게 올라서 간식비마저 부담스럽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돼 걱정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의 과자 코너. 1,000원 한 장으로 살 수 있는 과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두 번 매일매일 사는 경우 있었는데 지금 좀 가격 고려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농심이 새우깡 등 과자 22개 가격을 평균 6% 올린 데 이어 롯데제과도 빼빼로 등 일부 과자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다음 달엔 혜태제과가 허니버터칩 등의 가격을 평균 12.9% 올린다고 예고했습니다. 최근 과자값이 줄줄이 오르면서 마트에서 과자를 이렇게 3개만 골랐는데도 5,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젤리나 초콜릿 같은 걸 사 먹는데 편의점보다는 그래서 아무래도 동네 슈퍼 같은 데 가가지고 많이 사 먹는 것 같아요. 더 싼 데 찾아가지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물류난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밀가루와 유지류 등 원재료 가격이 올라 국내 과자 가격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국제유가도 급등하면서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5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하는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원재료 가격에 비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당분간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끝을 모르고 뛰는 물가에 소비자들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물가만 걱정인 게 아니죠. 어제 취임한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로 물가를 잡겠다고 해서 가계 부채도 걱정인데 미국이 다음 달 한 번에 금리를 크게 올리는 빅스텝을 공식화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연중 최고치까지 치솟았고 무역 수지는 2달째 적자가 유력합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미 연준 파월 의장이 결국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It is appropriate, in my view, to be moving a little more quickly, but I would say that 50 basis points will be on the table for the May meeting. 이 여파로 미국 증시에 이어 우리 증시도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장중 연중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과 경제 상승률 저하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는 데다 금리 상승세 속에 가계부채도 시한폭탄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우리의 가계부채가 선진국 최고 수준이라며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무역 수지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4월 들어 20일까지 무역 적자는 52억 달러에 달하며 2개월 연속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 가격도 치솟은 탓입니다. 수입 단가를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인플레이션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후 외환 골고 감소를 통해서 국내 경제에 불안 요인을 만듭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주요 도시의 봉쇄도 길어지면서 가뜩이나 저성장 고물가의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에 거센 경랑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거의 2달이 됐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군의 반인도적 전쟁 범죄에 전 세계가 분노했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아직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와 남부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저희 TV조선이 이 전쟁 상황과 피난민들의 참상을 좀 더 생생히 취재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남부와 맞닿아 있는 몰도바의 취재기자를 파견했습니다.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재중 기자. 네, 몰도바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 기자 뒤로 보이는 분들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뒤에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조금 전에 국경을 넘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이 몰도바 남쪽에 있는 팔랑카라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차를 타고 1시간 정도만 가면 지금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이 나옵니다. 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를 집중 공격하기 시작을 하면서 헤르손을 비롯한 교전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빠르게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이곳으로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피난민들은 임시 보호소에 머물렀다가 버스를 타고 독일과 폴란드 등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을 두고 떠나온 일부 피난민들은 교전이 진행 중인 고향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경우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군이 밝힌 군사작전이 최종 목표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와 남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건데요.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육로를 만들고 또 남부를 장악해서 이곳 몰도바까지 육로로 이어지는 통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민간인들이 계속 희생되고 있는데 마리우폴에서는 또 집단 매장지가 발견됐다고요? 네, 마리우폴 외곽을 찍은 위성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200개가 넘는 구덩이가 발견이 된 겁니다.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에서 숨진 민간인들을 매장하려고 판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검정 비닐 가방에 시신을 담아서 그곳으로 옮겼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러시아군이 집중 폭격한 키이우 인근에선 집속탄 파편도 나왔습니다. 이 하나의 폭탄 안에 수백 개의 작은 폭탄들이 들어있는 대량 살상 무기로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무기입니다. 외신들은 집속탄에 건물 8채가 부서지고 수백 명이 희생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접경 몰도바에서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예, 이재중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국가 부도 가능성이 93%로 104년 만에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 이후의 최대 위기라는 뜻입니다. 푸틴이 심각한 판단 착오에 빠졌다는 지적과 함께 건강 이상설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신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방장관의 보고를 받는 모습입니다. 경직된 표정으로 구부정하게 앉았습니다. 보고를 받는 내내 한 손은 탁자 모서리를 꼭 잡고 있습니다. Заблокируйте эту промышленную зону так, чтобы муха не пролетела. 영상이 공개되자 건강 이상설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푸틴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던 영국의 루이즈 맨시 전 의원은 떨리는 손을 감추려고 탁자를 잡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푸틴은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얼굴과 목 주변이 붓고 오랜 시간 고립돼 뇌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크렘린궁 내부에서도 전쟁에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푸틴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그제 친서를 교환한 사실이 북한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친서를 보냈고 김정은 위원장이 하루 만인 어제 답신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이 편지에서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고 김 위원장은 퇴임 후에도 존경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을 공개한 지 3시간 뒤에 청와대도 이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서에서 남북 대화가 희망한 곳까지 이르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9.19 군사합의가 통일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며 대화의 진전은 다음 정부에 몫이 됐다고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손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했던 나날들이 감회 깊다며 퇴임 후에도 변함없이 문 대통령을 존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대남용 전술 핵미사일에 ICBM까지 발사했고 7차 핵실험도 준비 중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퇴임 후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미래의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로봇이 전시회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건 물론이고 장애인의 발 휠체어는 자율주행으로 움직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스크린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이 3D 홀로그램 아바타로 변하고
차세대 운송수단인 에어택시가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메타버스 콘서트 안에선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아티스트와 함께 호흡합니다. 전시회에선 사람들이 로봇의 안내를 따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합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을 적용해 장애인의 삶을 편리하게 할 기술들도 대거 등장했습니다. 사진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도 AI 스마트폰 카메라만 있으면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얼굴 읽어줄래? 32살 남자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음성인식 기술이 들어간 건 세계 최초고요. 시각장애인분들과 저시력자분들에게 문자 그리고 사람의 얼굴, 이미지 묘사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휠체어는 스스로 장애물을 피해 목적지까지 탑승자를 안내합니다. 휠체어를 쓰시는 분들이 조작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인공지능이 경로를 계산하고 찾아가주는 기능을 원했기 때문에. ICT 기술 발전은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는 미래 사회를 예고했습니다. AI, 로봇, 메타버스가 바꿀 미래. 영화에서 보던 상상 속 모습이 현실이 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제2경부고속도로로 불리는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가 내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인데요. 주민과 한국도로공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음벽 세워준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와 시공사는 세종 방향 설치만 합의했다는 입장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구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개통을 앞둔 세종 포천 고속도로의 경기도 광주 직동 구간입니다. 주민들은 지난 2016년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가 해당 구간의 소음 피해를 차단할 터널형 방음벽을 세우겠다고 말했다며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방음벽이 세종 방향에만 설치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화가 난 주민들 100여 명은 한국도로공사 본사가 있는 경북 김천까지 내려가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우리 마을 주민들을 전체적으로 기망을 하고, 주민들은 도로공사와 시공사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반쪽짜리 방음벽을 밀어붙인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인 도로공사와 시공사인 한화건설 측은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주민들과 약속한 적이 없고 대신 2019년 3월 주민대표와 세종방향 방음벽 설치를 합의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당사자가 모르는 합의서가 있을 수 있냐며 항의하자 도로공사와 시공사 측은 비밀 유지 조항을 내세워 공개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항의가 그치질 않자 도로공사는 다음 달 4일 논란이 된 합의서를 공개해 진실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 위상이 높아지면서 우리 영화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감독이 우리 영화를 연출하거나 우리 스태프가 해외로 나가서 영화를 찍기도 하죠. 보폭을 넓히고 있는 한국 영화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열릴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영화 브로커. 나 다 알아. 가족 아닌 거. 일본 출신의 세계적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지만 송강호, 강동원 같은 한국 배우들이 출연하고 제작과 투자도 한국 회사가 한 한국 영화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3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웹피만 보면 순도 100% 카자흐스탄 영화입니다. 한국인 박루슬란 감독은 이 영화를 주요 스태프들과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 촬영했습니다. 배우들도 다 현지 배우들을 출연시키고, 다만 헤드 스태프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고, 그리고 후반 작업이나 시나리오 작업 이런 거는 다 한국 측에서 다 준비를. 한국 영화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적과 언어를 뛰어넘는 다양한 형태의 협업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수의 전유물이었던 배우의 해외 진출도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됐습니다. 한국 영화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술적인 특장점, 그리고 스토리텔링이나 영화적인 면에서 뛰어났던 점이 결국 세계 영화 시장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이겠고요. 국적을 지우고 언어를 뛰어넘는 시도. 한국 영화의 진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핵 이빨로 이름을 날린 전설의 복서 마이크 타이슨이 비행기 내 폭행에 휘말렸습니다. 자신의 신경을 건드린 승객에게 주먹을 휘두른 건데 폭행 순간이 영상으로 남겨졌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전설의 복서 마이크 타이슨이 뒷자리 승객에 사정없이 주먹을 날립니다. Hey Mike, come on. Let's go stop back. 폭행이 일어난 곳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플로리다로 떠나기 위해 이륙 준비 중인 비행기 안. 자꾸 말을 거는 뒷자리 승객에 타이슨이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폭행 전 승객이 타이슨에게 계속 말을 거는 모습도 담겼고 폭행 뒤 얼굴에 상처가 난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타이슨은 폭행 후 비행기에서 내렸고 피해 승객은 응급처치 후 당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타이슨 측 관계자는 해당 승객이 앉아있는 타이슨에게 물병을 던지고 괴롭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슨의 복싱링 밖 기행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992년엔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3년간 감옥살이를 했고 2007년엔 마약 소지 혐의로 구금과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마초 사업가로 변신한 타이슨은 2020년에 깜짝 시범 경기로 링에 복귀했지만 로이 존스 주니어와의 심심한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경기 도중 귀를 물어뜯겼던 핵이빨의 피해자 홀리필드와의 역사적인 재대결 이야기는 소문만 무성한 채 기약이 없습니다. 홀리필드는 공개적으로 타이슨과의 재대결을 원한다고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교도관 톰 행크스가 억울한 사형수를 보살피다 영적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108살이 되도록 건강합니다. Oh, I've lived to see some amazing things, Ellie, but I've had to see my friends and loved ones die off through the years. 영감 산자락에 묻은 지 수년 지나 초승달 허리 이마주름 뒤덮는데 제발 후딱 데려가소 영감. 지난해 101살에 시집을 낸 할머니의 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100살 할아버지도 가족을 첫 손가락에 꼽았습니다. My greatest happiness comes from my family, my wife, 2 sons, my many grandchildren and great-grandchildren. 그는 19살부터 유대인 수용소를 전전하며 숱하게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잃고 헛개비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100살을 앞두고 말합니다. For me, when I wake up, I'm happy because it is another day to enjoy. 그는 재작년 호주 시드니 박물관이 코로나로 휴가 날 때까지 자원봉사자로 일했습니다. 며칠 전 캘리포니아 국립역사공원에서 100살 순찰대원 할머니가 은퇴했습니다. 빈민가 태생인 그는 84세 국립공원 순찰대가 돼 갈등으로 얼룩진 미국의 단합을 상징해 왔죠. 엊그제는 한 직장에서 84년째 일하는 100살 브라질 할아버지가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지금도 태블릿과 스마트폰으로 모든 업무를 본다고 합니다. Quem trabalha não tem tempo para sentir dor, para adoecer ou para morrer. E por isso que eu não quero parar de trabalhar. 100살을 사는 호모 100를 넘어서 100살까지 일하는 시대가 공상만은 아닌 듯합니다. 우리 곁에도 저술과 기고, 강연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영원한 현역 김영석 교수가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 102살 삶의 지혜를 담은 신간에 어머니가 77살 그에게 하셨던 유언을 썼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너와 온 가족이 함께 있어서 행복했다고. 그가 어머니께 답장을 썼습니다. 장성한 나이가 되어서도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었기에 저도 행복했습니다. 100살 유대인 할아버지의 강연도 다시 들어봅니다. Until the end of my life, I promise to be happy
Smile, be polite, helpful and kind. 그가 책 서문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앞에서도 뒤에서도 걷지 말고 내 옆에서 걸으며 친구가 돼달라고. 노인을 그렇게 대해달라고 말입니다. 4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100살까지 일한다 였습니다. 현재 중부와 호남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짧아져 있고요. 호남 서해안에는 바다 안개까지 유입되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차간거리 넉넉히 유지하시고 안전운전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동해안 지역으로는 강풍특보도 발효되면서 오늘 밤까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제주에는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7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이나 기온이 높아지겠고요. 당분간 한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낮 동안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충청과 남부, 제주에,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4월 22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